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주제 통합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인식론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철학 지문이 나오면 이과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느낍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능 특강 독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문, 예술 지문을 경험을 한다면 이런 지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래서 주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문의 첫 번째, 서구 전통 철학에서는 암, 즉 지식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합니다. 이게 원래 이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서양 철학 전통에서는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들은 1문단을 읽고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단에는 항상 이렇게 중심 문장이 있고요. 이 중심 문장을 밑에서 이제 상세화시켜 줍니다. 이 상세화시킨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의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린 이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당화된 참인 믿음.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장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S라는 것을 참이라고 P는 믿습니다. 알았죠? 이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뭐 이렇게 편하게, 즉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서양 철학의 전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것만 남으면 됩니다. 지식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성, 그 다음에 참, 그 다음에 믿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뭐 이건 뭐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이 문단을 가면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게티어입니다. 결국 이 문단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를 제기한다. 그게 누가? 게티어가 문제를 제기했다. 근데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냐? 그 내용을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 봅시다.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안에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골을 넣어서 결국 지금 1대 0입니다.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됐죠? 믿음은 정당화되면 참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결국 이건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한국이 골을 넣어서 1대 0이 되었대요. 근데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어요. 알았죠? 이 믿음의 정당한 근거는 바로 환호성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반드시 환호성이라는 뭐가 있고 정당성, 믿음이 있고 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지식이 될 수 있대요. 근데 게티어는 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럼 결국 카페 안에서 들린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없어지겠어요? 정당성이 없어지겠죠. 이게 과연 그럼 지식이냐 합니다. 문제제기는. 그래서 밑에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결국 게티어는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도 있다. 이 말은 이 세 가지를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뭐가 아닐 수도 있다?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식의 조건은 정당성 참 믿음인데 분명히 나는 환호성을 듣고 결국 골이 들어갔네 라고 믿었답니다. 그럼 환호성 1대0 믿음 이 세 가지를 갖추었는데 분명히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왜? 요게 문제죠. 환호성이 문제입니다. 환호성이 카페 안에서 들린 환호성이 결국은 승진 축하연에서 들린 소리였다는 거죠. 그럼 얘가 잘못됐다는 거죠. 갖추긴 갖췄어요. 정당성 참 믿음을 갖추긴 갖추었지만 이건 분명히 지식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정당성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의 주체, 내재에 있느냐, 내재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건 여러분들 이게 없다는 거죠. 정당화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요게 잘못된 겁니다. 요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정당화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인식론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재적인 것인가에 물음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산문단에 뭐라고 돼 있죠? 내재주의와 외재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는 여러분들 인식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재주의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죠?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과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근다라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내재주의는 여러분들 내재주의는 뭐를 강조하냐면 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고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또 다른 믿음이 정당한 근거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과 함께 그 뒤에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 지구는 둥글다라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된다는 건 결국 내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는 게 정당화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인식 주체에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해 있다는 건 내가 어떤 참을 믿으면 알았죠? 그 믿음에 대한 정당화 근거는 근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건 참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정당한 근거에 대한 믿음이야. 그럼 요 믿음과 믿음이 결합하면 지식이 될 수 있고 정당화의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당화의 기준을 갖출 때 어떤 걸 가지고 갖추납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내재주의는 믿음과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정당화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밑에 보면 반면에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인식 주체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내재에 있는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외재주의입니다. 그래서 외재주의의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합시다. 외재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신빙성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건 내재주의는 또 다른 믿음이고, 외재주의에서는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건 뭡니까? 그러면 믿음을 정당화시키려면 요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요게 외재주의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근데 밑줄 친 니은에서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외재주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선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되죠. 글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서양 철학의 전통은 지식은 정당성 참 믿음을 갖추어야 되는데, 정당성 참 믿음을 갖추더라도 지식이 아닌 게 있다. 그건 정당화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식론자들은 정당화의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식의 주체에 주목해서 내재주의 입장과 외재주의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재주의나 외재주의는 정당화를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알았죠? 이게 왜냐하면 정당성도 있고 참도 있고 믿음이 있는데 정당성이 잘못돼서 이게 지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당화를 제대로 하기 위한 기준을 인식의 주체에서 찾았는데, 인식의 주체, 믿음을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 있고, 인식 주체 밖에 있는 객관적 근거나 또는 인과관계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양병철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정당한 근거가 있어요. 됐죠? 근데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 지식이 되는데, 세 가지를 갖추더라도 지식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정당성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당성을 우리가 객관적인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이 있든가, 아주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례를 가지고 지문을 이해하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식이 결국 정당성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인식론자들은 노력을 했다가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문단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중심 문장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이 중심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전체 글의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글 전체의 주제를 이해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실전 연습만 하지 마시고, 옆에 시계 두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어서 이해해서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인 지식이 많이 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력이 좋아지게 돼 있고, 그러면 읽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해보면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3월, 4월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참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근데 9월 달 정도 되면 이 시간 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해결이 됐을까요? 이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고, 또 문제도 좀 풀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억지로 빠르게 한다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자꾸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해력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문학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 내가 이해해서 요약을 하고 글 전체의 구조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경험을 통해서 내 이해력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문학도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는 이해되셨죠? 가는 이해되셨죠? 자,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말하는 지식의 세 가지 요건, 정당성, 참, 믿음. 근데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도 지식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식론자들은 이 정당성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재주의의 입장에서 외재주의의 입장에서 노력을 했다 정도를 인식하시면 되고, 나지문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가지문하고 나지문 중에서 나지문을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격하다
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 뒤에 18번 문제를 이해해서 맞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양에서의 인식론, 이건 동양의 인식론입니다. 동양의 인식론. 가는 여러분들 어디에 서양의 인식론을 얘기한 거죠. 거론할 때 흔히 주자의 경물과 치지를 거론합니다. 거론합니다. 주자의 경물과 치지가 있는데 이 경물과 치지의 뜻이 밑에 있습니다. 알았죠?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경물은 뭡니까? 그랬더니 구체적인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에 이친 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 리 탐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치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치지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하여 알매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건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경물 치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말을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경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가 철학의 전통적인 경물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결국 주자의 경물론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걸 계승한 사람, 이걸 계승한 게 바로 퇴계입니다. 이 경물이란 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리를 탐구하는 게 뭐다? 리를 탐구하는 게 경물이다. 리를 탐구하는 게 경물이다. 알았죠? 이 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퇴계는 주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의 입장을 계승했습니다. 당초의 퇴계는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물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여러분 이 퇴계는 물격을 물에 격한이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물격의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물격이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 이걸 물에 격한 물격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의 이치를 우리가 탐구하는 걸 경물이라고 하고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걸 물격입니다. 그렇게. 근데 퇴계는 이 물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의 격한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의 격한이라는 건 얘가 주체는 아니죠.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물을 인식의 대상으로 보고 인식의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모초노스 이 다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이 물격에 대한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물이 격한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주체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누구죠? 사람의 마음이 주체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사물이 제자리에 있으면, 알았죠? 사람의 마음이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다가가요. 다가가서 결국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게 물격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퇴계는 사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의 마음이 주체인 이 사람의 마음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다가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년에는 물이 격하다고 했어요. 물이 격하다, 물격을. 그럼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물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물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이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물이 주체가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이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서서 리를 획득하는 건 물의 격한이라는 의미죠. 사람의 마음이 리에 다가서는 건 물의 격한인데 사람의 마음이 다가서는 만큼 사물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이 격한입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예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다가간다고 생각했는데 만년에는 사람이 다가간 만큼 사물도 다가온다고 이해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른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의 마음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마음도 가는데 사물도 온다라고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공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내가 깨닫고자 하는 게 더 깊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사물의 이치도 거기에 맞게 다가온다. 이걸 우리는 무리격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이건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그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죠. 이건 물격이 안 된 겁니다. 리의 탐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근데 병철이가 진짜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더니 사물이 그 이치를 나에게 싹 보여주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무리격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격하다는 걸 오해하지 마라. 물만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간 만큼 물이 다가온다는 뜻이 무리격한입니다. 근데 물의 격한이란 말은 사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의 마음만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문단에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리도 능동적이지만 사람의 마음도 능동적이라는 거죠. 리의 작용은 인식의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서 가면 리도 능동성을 띈다는 거죠. 인식의 대상 역시 인식의 주체를 향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에서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퇴계는 인식의 과정에서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모두에게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했답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사물, 리가, 알았죠? 리가 결국 함께 작용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나지문에서는 여러분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결국 뭐죠? 주자가 말하는 경물, 그걸 계승한 게 퇴계. 퇴계는 경물, 쉽게 말하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최고의 경지를 물격이라고, 물격을 초반에는 물의 격한, 근데 말년에는 물이 격한으로 이해했다. 이 물이 격한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해된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8번 문제를 제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6번 문제는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분명히 지식에 필요한 요소는 맞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밑줄 그어보세요.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지식에 필요합니다. 근데 게티어도 여러분들 게티어도 정당성과 그 다음에 참과 믿음이 있어야 지식이 되는 건 맞는데 결국 이게 잘못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이해됐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는데 지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얘 때문에. 됐죠? 얘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식론자들이 노력한 겁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단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다면 사실 이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 요소는 맞는데 세 가지를 갖췄다고 꼭 지식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밑에 2번에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정당성, 참 믿음, 우연적으로 갖춰질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지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재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믿음이 정당화되는 건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게티어 이후에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식론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당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선택지들은 사실 이 지문이 이해가 돼야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단순 비교로 맞히기는 어렵다는 거죠. 알았죠? 그 다음에 뒤에 17번 문제도 결국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죠. 정당성, 참, 믿음.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지 지식입니다. 근데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식의 주체는 S고 명제는 P입니다. 교실 분필 개수는 13개입니다. 그러면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짐작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실제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짐작은 아니라는 거죠. 짐작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짐작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13개가 있다면, 알았죠? 이건 지식입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를 믿지 않았다면 지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도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식이 아닙니다.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 분필 개수가 실제로도 13개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지식이 아니죠.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13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의 말을 이해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결국 나지문의 주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기를 잘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리는 만물에 있지만 사람의 작용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여러분 퇴계도 인간의 작용 안에 만물이 사물의 이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가가지 않으면 사물도 이치를 보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입니다. 리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자도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뒤에 그렇지만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하는가.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럼 결국 보기의 주자의 견해는 퇴계 선생의 말년의 주장과 같은 겁니다. 공통점입니다. 주자도 맨 처음에 사람의 마음에 한정돼 있다. 리는. 근데 가만히 보면 리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공통점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나 사물의 리나 다 뭐가 있다죠? 작용이 있답니다. 이건 퇴계의 주장과 같은 겁니다. 그럼 공통적인 주장을 찾으면 됩니다. 선택지에서. 근데 1번에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알미 갖춰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년에 됐죠?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건? 2번에 퇴계는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작용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견해네. 공통점입니다.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과 비문학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논술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과연 이 문제가 출제된 의도,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이해할 줄 알아야지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근데 논술은 여러분 이게 120분, 90분, 100분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제시문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논술은 진짜 잘하는데 국어를 잘 못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시간 안에 풀지 못해서 이해력은 돼 있는데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은 이 이해력을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면 국어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능 전까지 여러분들 일단 이해력을 먼저 쌓으세요. 기본을 먼저 쌓으라는 겁니다. 개념어라든지 어휘라든지 또는 장면에 대한 이해라든지 알았죠?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해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3월달 보자마자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저 시간 부족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부를 해야죠. 지문 경험도 하고 실전 연습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결국 축적이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여러분들 기본은 쌓지 않고 억지로 시간을 줄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여러분들 내가 이해해서 맞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맞히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런 이해력이 점점 축적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지면 그때는 실전 연습을 할 때 아주 뭐 단기간에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3번도 주자는 리의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적 없습니다. 퇴계는 인간의 마음에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주자나 퇴계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어요.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겠군.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퇴계가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은 원래는 물의 격한이지요. 물의 격한이라고 주장할 때 퇴계는 리의 작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격한이라고 말할 땐 리의 작용을 인정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지에서 잘못된 건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겠구는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의 리의 능동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거기 두 번째 줄이 뭐가 만년에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 이건 틀렸죠. 사람의 마음이 갈 때 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리의 자발성만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리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가간 만큼 리도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 5번 선택지의 오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단어들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라고 봐야죠?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본 건 리의 작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리의 미묘한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4번, 5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4번, 5번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나지문의 중심 내용과 보기의 중심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바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서 기억은 뭡니까? 일단은 여러분 기억에서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라고 했는데 니은의 입장에서는 참이 아닙니다. 왜? 정당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니은은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명히 소리는 환호성 소리는 카페에서 들린 소리가 아니고 어디서 들린 소리입니까? 결국 승진 축하연에서 들린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인과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니은의 입장에서는 얘는 정당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기억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정당화되는데 왜 지식이 아닙니까? 2번에 기억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해됐죠? 정당화된 믿음이 아니라 정당화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라고 니은은 주장할 겁니다. 왜? 일단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결국 기억은 정당성, 참, 믿음을 갖춘 지식처럼 보이지만 얘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3번도 기억에서 내 믿음과 한국인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니은의 입장에서는 거짓입니다. 기억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니은의 입장에서 보면 됐죠? 문제는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기억에서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 한국이 골을 넣었다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니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2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게티와 문제 제기한 것과 함께 결국 외제주의에서 니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일치 문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학생들의 읽기 활동입니다. 학생이 수행한 활동 내용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의 필자는 외제주의의 한계는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의 한계는 그러지 않았으므로 여기 문제 제기한 적 없습니다. 한계에 대해서. 가는 X. 나의 필자는 퇴계가 주자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로 발전시켰다. 맞아요. 그 내용에 타당한 근거를 그래 확인할 수 있네요. 됐죠? 즉 결국 퇴계의 주장을 보면 퇴계가 결국 주자의 견해를 수용한 다음에 발전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다를 보면 알미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가는 게티어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인 입장을 문제 삼은 것을 나는 퇴계의 물격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 다가 맞는 말이지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현대 철학에서 지식의 습득이 가장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밑에 나는 전통 철학에서 지식이 실천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거는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나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의 어휘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됐습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의 어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등급이 잘 나오는데도 어휘 문제 다 하나 틀리면 그냥 쪼르미 쫓아와서 선생님 어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모의고사를 풀면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어휘 문제는 여러분 절대 어렵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렸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안 틀리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이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들 그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 집어넣고 직접 읽어봐서 자연스럽지 않은 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문맥적 의미 같은 경우를 물었을 때는 그 밑줄 친 A나 밑줄 친 기억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목적어인데 알았죠? 앞에 수식을 받는 말이 있고 뒤에 서술어가 있고 주어가 있는데 다른 선택지를 보니까 이게 목적어인데 앞에는 뭐가 없다? 수식하는 말이 없거나 또는 서술어에 대해서 의미를 물을 때 서술어 앞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다 보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좀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게 어휘 문제입니다. 3월 달에 어휘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이해됐죠? 21번은 사전적 의미가 잘못된 건 2번이 답이었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이거죠. 서양 전통 철학에서 핵심은 지식은 정당성 참 믿음이다. 근데 이 정당성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경물인데 알았죠? 퇴계는 이 경물에 대해서 무리격한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무리격한의 의미가 뭐냐? 결국 사람의 마음이 다가간 만큼 리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상식이 점점 느는 겁니다. 그럼 이 상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시험지를 받고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요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게 많아야지 이해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걸 많게 하지 않고 그냥 방법적인 것만 접근해서는 여러분들 수능 1등급을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한 걸 명심하고 이해하는 공부, 이해를 했으면 그걸 머릿속에 쌓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학생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